세계 곳곳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하루의 중심에서 세상을 읽는다. 12시 34분에 만나는 스픽스 1234 생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스픽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출연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괜찮은데요? 요즘 민주당이 반민주입니다. 아이고야,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민주 아닙니다. 네, 민주당 얘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민주 소장님 오셨고요. 네, 민주당 분이네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입니다. 신현영입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당원 말고 당에서 맡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예, 21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건 알고요. 예, 네. 보건의료 특위위원장 했고 지금은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도 정원호 캠프에서 마지막까지 문 닫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특히 선거에서 안 됐을 때 문 닫고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그러게요. 그 노력과 피와 땀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한 아픔과 충격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한동안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박수를 받으셨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선거하자는 국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해서 저희가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재선거를 하려면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근간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크게 통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구사로만 지금 이렇게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작동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터줏대감이죠. 전계현 스픽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환영해요? 대표님한테 잘 그렇습니다. 기획된 박수입니다.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박수를 과하게 치어주시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네. 방송을 할 텐데 방송 말미에는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또 선고 공판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법원에 왜 가세요? 뭐 죄 지셨어요?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한 2,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저는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네네, 보도를 네. 했는데 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고소한 사람은 누군데요? 이제 고 장재원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아이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네네.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이제 서류를 가지고 검토했다라는 이제 내용이었는데 한참 이제 실체 시절이니까 오래됐죠. 그게 지금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래도 지금 한 5대 오전 4성 지금 1패인지 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개는 해결을 했습니다. 명태균이 고소한 것도 정리가 잘 됐고 제가 대통령실로부터도 또 그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 대통령실 쪽에서도 당한 게 있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인 최하영 씨한테도 네네. 제가 또 고소당한 게 있었고요. 정리가 쭉 돼가고 있는데 요게 일상이구나. 아이고. 이제 방송을 하려면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더욱더 취재를 열심히 해서 예전에 이제 갖고 있지 않던 습관이 있습니다. 좀 취재원한테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녹음 같은 거는 자동 녹음을 좀 해놓고 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취재는 그렇죠. 내용하고 방어를 위해서라도. 방어를 위해서라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근데 취재원을 직접 노출을 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벗어난 적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스픽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지금 아예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시작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취재를 전계한 대표가 해보셨나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8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고요.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취재해 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이 송영길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쪽은 예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압박이 본인에게도 이제 있을 테고 또 왜 출마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최근 며칠 사이에 정경래 대표가 내놓고 있는 발언 그리고 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 지금 누군가 맞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왜 다 가만히 있느냐. 너무나도 순한 맛이다. 제대로 된 논쟁하려면 선수가 필요한데 누가 적격이냐라고 했을 때 송영길 전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 그럼 빨리 출사표를 좀 던져서 이 논쟁의 중심으로 좀 송 대표가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주변 인물뿐만 아니라 정치평론가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면 송영길 출마 당연히 하지. 출마한다.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 출신의 뭐 관계자라고 치겠습니다. 그분도 뭐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인데 결국 송 대표가 출마하는 것을 내심 청와대가 기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실제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김민석 총리는 송 대표가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김민석 총리의 의견을 좀 존중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상황 정리가 안 된다. 김민석 총리 혼자 출마시켜서는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마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우리 민주당 당원이시긴 예.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결국에는 결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당대회 모습이 민주당이 미래 비전을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잘못하다가는 당이 쪼개질 정도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전쟁은 이미 시작돼서 정말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너무 그런 위화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면서 경쟁을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에 대한 그런 신뢰, 희망, 기대 이거 다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정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송영길 의원의 그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전에 우리 스픽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 두 사람이 막 박빙의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송영길 지금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그래도 꽤 스타트점이긴 하지만 네네.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풍성한 우리 당에서의 전당대회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로 진입한 만큼 뭐 김민석 후보와 같이 뭐 러닝메이트로 뛸지 아니면은 정말 끝까지 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행보들이 출마할 행보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김영호 그리고 민병더 이 송영길 의원과 친한 의원들인데 지금 최고위 나오려고 검토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만간 또 노무현 봉화마을 권양숙 여사 예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또 거기 전남과 광주 거기 당선자 워크숍도 가고 그런 것들이 호남부터 챙기면서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제 그 행보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출마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도전하고 출마해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당대표 자리인데 당대표를 이미 했던 사람이잖아요. 했던 사람에게도 당대표는 매력적인 자리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역할이 있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끝나고 나서 되게 아쉬워했어요. 먹사연 사실은 그게 문제도 되긴 했지만 먹고 사는 연구소를 세운 이유는 내가 당대표 때 그때 너무 바빠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을 본인이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과 연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걸 해결하자라는 면에 있어서의 당연히 그런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런 선거 구도를 봤을 때는 본인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에서든 어디서든 지지자들이든 나오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호남 민심이 상당히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달래면서 어떻게 민주당의 미래를 끌어나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징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당 대표가 이제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당시 뭐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인 대표가 저렇게 좀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리라고 뭐 인식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좀 맞짱을 떠줘야 하는데 그 네. 송영길 대표 당 대표 하세요라고 지금 뭐 출마를 종용하기보다는 이거 좀 제대로 논쟁하려면 누군가 싸움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논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지금 과거로 퇴행하는 이상한 논쟁이 있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미래지향적 논쟁을 주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당대표가 송영길이다라기보다는 빨리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상황을 좀 이렇게 주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언론이 확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그 뒤에 출마를 결심하고 나올 때 7월 말까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라는 위치에서 오히려 송영길을 미리 띄고 있으면 그 뒤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은 김민석 총리라는 것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당원들은.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기 전에 먼저 뛰는 것이 전체적으로 판도 키우고 또 이 논란이 매우 좀 태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논란의 수준, 논쟁의 수준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어저께 제가 네. 경기도 시흥에 가서 저녁 늦게 식당 한 군데를 갔는데요. 그분이 민주당의 당원, 민주당 열렬한 지지자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성분인데 한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 짜증나서 보기가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견 많죠. 짜증나서 네, 보기 싫다. 그만 누가 옳고 그러다는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이분들은 누군가 뭐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이거 답변하겠습니까? 짜증나서 죽겠다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통칭적인 비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런 상황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민주당 싸움을 우리가 봐야 돼? 이것은 이제 선호와 비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걸 제대로 된 논쟁으로 끌고 가야 할 텐데 누가 지금 주도할 수 있느냐? 김용민 의원이 정책내 대표하고 진짜 논쟁을 주도할 수 있느냐?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양비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도 잘한 거 없다. 정책내 대표도 잘한 거 없다. 그러면 그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내 대표가 지도부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는 송영길 대표만큼 논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제 면에서 송 대표가 훨씬 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10분이 넘도록 한 말씀도 못하고 계신 네. 우리 너무 얄뛰셔. 민주당의 김민주 소장님. 네. 예. 저는 송영길 대표가 나와야 되고 나올 나와야 것이다. 한다. 일종의 당위로 말씀하시네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이미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졌고 여당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실제적으로 정청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불출마할 거를 넌지시 던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정권이 짧다라는 말로 답변했고 이어지는 친청계 의원들은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퍼지면서 일부 그 인트라넷에서 대통령까지도 공격하는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없는 전당대회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깃발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 강경하게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실용 확대 그런 논을 주장하는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있다라고 보면 김민석 총리는 공격을 못해요. 왜? 그런 논이니까 합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정청래 대표를 공격해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공격할 게 많죠. 보안수사권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 하냐. 핵심 강경 당원들을 소구하고 김민석 총리를 공격할 게 많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여론은 김민석 총리가 좋아 보이지만 이건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원호, 오세훈 우리 선거 과정에서 보듯이. 그러면 이거를 상세하고 제대로 된 그 당의 노선을
건전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올 사람이 누구냐? 저는 송영길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까지 나온 3자 구도여야지만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새로운 당 지도부의 탄생이 가능하지,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일종의 송영길 대표는 판을 흔드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럼 이런 분이라면 장점이 있잖아요. 송영길의 어떤 장점 꼽아 보실래요? 저는 지금 사실은 호남 민심이 완전히 성났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지선 끝나고 근데 나서 호남 민심이 호남 사람이라고 뭐 봐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의 지역 정서가 상당히 갈라질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부터 지금의 그 선거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여전히 나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이제 나올 것이고요. 김용록 지사도 나도 정말 정청래 끌어내리기에 올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네. 잘못하다가는 지금의 전당대회가 워낙에 호남의 우리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전체 우리 민주당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개싸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물론으로 가게 되면은 김민석이 맞냐, 그리고 정청래가 맞냐 하면은 김민석도 이런 하자가 있지 않느냐, 정청래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서 완전 개인 인신공격으로 가면서 개싸움 될 수 있다.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 있다. 전당대회 보는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당 왜 이래?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같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해왔던 지금의 성과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봉합하면서 호남 민심을 달래면서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다선이고 중진이고 중량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저는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의 송영길 역할론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후보도 아마 이런 부분은 부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은 다선 중진이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우리 전계한 대표님, 송영길 의원 잘 아시는데 장점을 한번 꼽아주신다면. 그 현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논쟁해야 되는지 네네. 지나칠 정도로 정확한 게 문제죠. 이거 굳이 지금 논쟁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따질 거 따져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서두르는 거 아니야? 무리한 거 아니야? 문제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 만약에 국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정부에 가서 하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추진력도 남다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좀 그 서포터즈가 되라 이러면 장관직 이런 거 아주 잘할 것 같거든요. 뭐 외교부 장관 이런 거 하면 지금 뭐 각 국가에 대한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뒤에서 많이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우선 드는데 당내에서 지금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정청래 대표하고 진짜 1대1 토론했을 때 누가 이길 거야 이러면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혼란 상태로 분열을 주도하고 있는 쪽, 자 어느 쪽이 맞다 그러다 저는 이제 송 대표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해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은 매우 정무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판단력이 필요하니까 김민석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뭐 저는 당사자 간에 뭐 서로 교류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 되고 이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정권 재창출의 출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원팀으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출마를 요청해야 될 거고 또 출마를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당대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출마를 하지 마라 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어쨌든 판은 키워놓고 이기는 것은 김민석 총리가 이겨야 하는데 그런 데서는 좌고우면할 시간은 아니다. 오히려 전공법으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 대통령이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출사표를 던져서 레이스를 시작하고 뒤에 본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조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민주 소장님 아까 그 뭐 선명성 싸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개혁을 예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도 송영길 의원이 그렇죠. 장점이 있겠네요. 이 양반은 검찰에 의해서 난도질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네. 그 송영길 대표의 전당대회 강점은 검찰 개혁의 선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총리를 공격할 가장 실제로 지금 벌써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을 김민석 총리가 제대로 못했다. 총리 시절에. 네, 미온적이다. 예, 미온적이다. 김용민 의원도 그걸 지적하고 있고 그게 가장 뼈아픈데 검찰의 가장 큰 희생자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리고 윤 정권의 가장 큰 또 희생자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하면 선당 후사잖아요. 선당 후사. 이재명 대통령에게 괴양 지역구도 물려주고 그다음에 서울도 출마하고 프랑스에 있다가 당에 조금 불리하니까 자기가 자진귀국해서 검찰에 스스로 갔고 선당 후사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원 주권,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으로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부분을 갖다가 상쇄를 하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3자 구도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을 받은 새로운 지도부의 필승 구도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장이 복귀하자마자 조승래, 최민희 두 분을 패널로 하면서 제일 먼저 공격한 거는 해당 행위자 어떻게 되냐. 송영길 대표를 저격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게 정청래 대표 측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송영길 대표의 전북 그 김관영 지사에 대한 발언을 갖다 계속 공격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로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선수 자격을 빼앗거나 이런 식으로도 치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까요? 지금 어제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얘기한 거는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사무총장 말이어서 약간 떨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사무총장이 상당한 당무에 이거 그립감을 짚고 있는 거고 워낙에 정청래 당대표랑은 지금 이렇게 마육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의 의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세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인들이 오히려 정청래 그 친청의 의견들을 표명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무소속 김관영을 도왔느냐? 이거는 징계 사유다 했을 때 조승래 사무총장이 아니 이 광역단체 건은 중앙당에서 징계하는 검토 사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다 또는 하는 중에 있다라고 긍정 표시를 했기 때문에 송영길 당대표는 그래서라도 안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징계에 관한 사항도 이게 원리 원칙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지선이 우리가 예상보다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지도부가 사실은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징계해 그게 오히려 민심을 더 폭발하는 오히려 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권은 결국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지도부의 판단으로 나올 것인데 송영길이 만약에 약체라고 하면은 징계해버리죠. 근데 오히려 후보로서 나오고서 싸운다라고 하면 탄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송영길 후보를 키워주게 되는 거죠. 그런 판단들이 분명히 징계 과정에서 들어갈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문제는요.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처럼 했죠.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시 질문해야 돼요. 네. 송영길 징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당신이 출마하지 않으면 징계를 안 할 것이고 출마 쪽으로 움직임이 좀 거세지면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뭔가 저는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 송영길이 나오는 것이 정세균 대표한테 불리하다 이래서 징계를 추진한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 국힘 되는 안 거 되는데 아니에요? 안 되는데도 되는 일이 네네. 있는데 지금 이재명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 선거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대로 다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아니 그래서 내각 총사태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이게 무슨 지방선거 패배가 아무리 네. 최고위원이 무슨 특수관계로 최고위원회 와 있다 하더라도 내각 총사태하고 똑같은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책임져야 되지 이런 아니, 근데 식으로 소리를 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 검찰의 칼을 맞고도 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정청래의 칼을 맞고 집에 가란 말이야? 죽으란 말이야? 아니 이러면은 무소속 김관영 편들었잖아라고 해서 그 네. 증거도 없어. 그렇게 또 한 것도 공개적 지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몰고 살벌하네요. 간다는 것은 오히려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뉴스공장에서 당연히 뭐 징계해야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최고위원회 한번 열어서 의논해보자. 막 정론이 있는데 윤리위에서 아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겠다라는 무리수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얘기해라 사무총장이. 아니면 진짜 고려하는 것 같으면 따지고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가는 거예요. 아. 배현진 징계하고 그다음에 김종혁 최고 징계하고 네, 한동훈 내보내고. 그렇죠. 네, 당 대표한테 한동훈은. 반기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징계 막 하고 윤리심판원 이런 거 막 정무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이게 가처분 소송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반대로 뒤집어지고 이러면 국민의힘 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지도부를 사실은 징계를 남발하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도부가 더 폭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무리수까지는 두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안을 것이란 기대를 하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일 민주당 없다고 옆에서 지금 문제 제기한 정경환 씨 왜 이래요 지금. 민주당 그런 정당 아니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징계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당이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면 정권은 짧다 얘기 나왔죠. 그리고 내각 총사퇴 얘기 나왔죠. 네. 이 이재명 정부 1년차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알고 민주당이 맞나? 라는 정말 불편함과 정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당원인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44%고 우리가 38%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극단적으로 진짜 징계를 해버리잖아요. 그 징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출마 못 하는데.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한들 뭐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당내 결정 사항을. 네.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소동해서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전당대회 시작됐어. 레이스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전당대회 가야 절차적으로 되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불가능한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심판받겠다. 네. 근데 상대가 김민석 예를 들어서 정경희 대표 김영민 의원 오늘 같은 스탠스를 보면 뭐 양쪽 다 잘못했다 이렇게 가버리면 송 대표 그렇게 징계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라는 말은 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진행돼 버렸다.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보이콧합니까? 아예 다 무시하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민주 소장님. 살벌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계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여기 민주당인데. 라는 얘기를 해야지 정상. 아니 그것을 당 사무총장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에 그 징계 논의와 관련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황명성 강북구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을 원래는 이현주 의원 다음 날 다다음 날 두 사람도 사퇴를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전준위 구성, 선관위 구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당내 일이 있을까봐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아니, 뭐 맞는 얘기잖아요. 아, 맞는 말인데 아니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길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행간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낙산사를 갔어요. 최고위에서 강원도의 대승을 주주장가 올 길게 얘기하시다가 낙산사 갔어요. 전북 갔어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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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광주 갔어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당원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오라는 분명히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마당에 지금 뭐 송영길 대표, 김민석 총리가 유불리를 따져갖고 뭐 출마 불출마 뭐 언제 시기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 잘못된 당의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될 시기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지도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해요. 이 사람은 사과도 안 해요. 박규환 최고위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예. 네. 그럼 이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지금 발언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총론적 면에서 집권 여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정치를 합니까? 책임 정치라는 것과 신념 정치라는 것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이룰까요? 라고 하는 것을 정진래 대표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자,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거 지금 대통령의 개입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 이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 더 센 공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더 큰 이제 공격을 할 태세를 보여줬다는 일종의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지은 대변인의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계획된 발언입니다. 박규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건국대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의 대학 후배다. 아이고. 예. 후배를 갖다가 최고위원 앉혀놓나요? 아니요, 좀 자연스럽지 않다. 경상북도 네. 어디 지역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오래 하셨고요. 네네. 당의 대변인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복 입고 다니셔요. 평상시에 개량 한복 네네. 입고 다니시는데 갑자기 최고위원이 되시길래 무슨 이렇게 대변인 하다가 갑자기 최고위원 되시길래 축하는 드렸는데 보니까 건국대 나오셨더라고요. 그 영주 영양 봉화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평소 이제 이분의 이제 성품은 거침없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건 좀 유감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 붙죠. 네네. 자신을 픽한 아? 자신과 정치적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진석 대표. 그러니까 요게 끼어버리니까 객관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말을 이제 하면서 이제 실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스트레스 게이지를 굉장히 높이고 오늘 두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전직 의원하고 네. 현직 의원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경북 쪽이에요. 일단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센 왜냐면- 분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럼 센 분. 박규환 씨가 센 분이라는 표현 같아요. 아니요. 아, 그럼요. 그냥 발언 계속하면 더 키워줄 것 같아서 그냥 발언 안 하겠다고. 네, 네. 그냥 키워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알아서 판단해라. 지금 뭐 보여준 그게 원래 그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좀 더 논평을 더 하면은 이게 이제 인격 모독적인 뭐 이런 게 이제 될 수 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특이한 발언을 하면서 이게 민주당을 망쳐먹는 데가 지금 민주당의 경북 지역 출신 인사 때문이다라는 비판까지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숭실대 나왔는데 건국대에서 박사과정을 하셨네요. 아, 네. 건국- 아니야, 네, 학부를 국대 철학과를 건국대 나왔어요. 철학과를 아, 나오고 그랬나요? 예, 나오고 숭실대 그래서 나중에. 박사는 숭실대. 예. 예. 그래서 본인이 1년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86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네네. 정청래 대표하고 씨가 1년 8호 선후배고요. 학번. 예. 예. 8586. 네. 예, 학부에서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네.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분이 지금으로서는 최고 지금 이렇게 위원까지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청래계에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보려면 박규환의 입을 보면 되겠다. 거기에 네. 페북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지금 사퇴를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당대회가 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계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근데 정치를 배워도 어떻게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아니 저도 뭐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뭐 늘 이렇게 그냥 약간 민주 진영 쪽에 가깝게 있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리를 한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인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지역에서 정말로 외톨이처럼 혈혈단신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객관적이고 더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이번 전당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대구에서 어렵게 대구 경북에서 최고위원 한 명 왔는데 남이 봐서는 그냥 아예 동키호테 비슷한 느낌으로 주고 아니 정청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호위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대구시장에 나왔던 김부겸 후보 이미지, 가졌던 태도, 약간 당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그래도 품격 있는 후보의 모습 이런 모습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해줘야 될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격대장이 김부겸도 아니라. 있고요. 네. 홍일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홍일학.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죠. 그 어쨌든 대구 경북이라는 특징은 싸움은 좀 말리고 흥정은 붙이되 네. 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말 들을만 하네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적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아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돌출 비슷하게 발언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를 호위무사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김민주 소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발언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최소한 저 이지은 대변인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이지은 대변인보다도 더 비슷한 수준의 더 발언이잖아요. 훨씬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니 이재명 정부 1년에 국민을 레드카드를 꺼낸 거다. 그리고 저기 내각 총사퇴까지도 뭐 이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 대통령님 말씀대로 제발 선을 지킴칩이다 하고서 대통령을 마치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사퇴 안 하는 거다 하는데 저 당원 당규에 없어도 대통령님은 저 그만두셨어요. 예, 전준이 당원은 아니죠. 전준이 저기 그 설치 전에.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대통령을 돌려 까기 한 거잖아요, 분명하게. 예. 이지은 대변인은 예를 들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다라고 한 걸로도 대변인 사퇴를 했는데 이건 대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한 발언인데 이 정도면 최고위원 사퇴하셔야 되는데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최고위가 있었잖아요. 저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비공개 최고위 때 공개 최고위 때 사실은 황명선 강덕구 의원이 박규환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려다가 비공개 때 얘기해서 서로가 말을 조심하는 걸로 저기 수위를 서로 낮춘 거는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스스로의 최고위원 사퇴 문제까지 고민을 박규환 최고위원은 해야 될 사안이다. 저 그렇게 봐요. 제가 오히려 이제 진행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으로 논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상대가 매우 거칠게 논리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걸 가져와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몸이었고 그러면 내각 총사퇴와 정쟁 책임을 묻는 게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화 안 내고 그냥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토론하고 논쟁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토론이나 논쟁이 안 됐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걸 더 이용하는 것 같다. 네네. 맞대응을 안 하니까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아무 말이나 그냥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것저것 막 그 논리적 기준이 없어. 그냥 막 공격 요소가 되면 이제 좀 있다가는 이재명 책임져라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김민석 저거는 결국 이 정부를 망친 사람이다라고도 나오더라도 아이고 우리 모여봅시다 한번 논쟁해보죠 이렇게 가야 하느냐 아니면 더 강력하게 진짜 논쟁을 논쟁답게 하는 것은 진짜 인상 막 써가면서 진짜 따지고 들어야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의 수준을 논쟁답도록 만드는 아젠다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이것은 매우 기획된 작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응책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계신 분이나 송영길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준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지도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느냐. 정말 막바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산전수전 그냥 우리가 고품격의 뭐 미래 비전 이런 거 할 것 없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규환 이 최고위원도 이제 전쟁터에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이재명 내각의 사태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이긴 선거를 참패한 선거라고 우겨대니까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의 떨어진 지지율이 정청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거 이겼는데 자꾸만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고 하니까 지지율까지 떨어지잖아. 내 탓 아니야. 너네 탓이야라고 이제 반사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네 탓에 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잘못된 행태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댓글로요. 공격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왜 이럴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정신 대표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 이런 것보다 생산력 논쟁을 하려면 주제 자체가 합의가 되는 정서적으로 합의되는 주제인데 아닌데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야 저거 정청래 반대하네 민세 편이네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네, 댓글도 많이 실제로 움직이더라고요. 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 보고 너무 실망해서 지쳐버렸는 거예요. 아직은 행동할 단계가 아니고 지켜보고 있죠. 관망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결집하는 데는 아주 좋네 라고 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둘 다 문제다, 낙제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장 크게 보는데 내란을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 대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김민석 총리는 전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지금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떤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에 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배수해진 치고 간신히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은 사실은 법을 만든 거는 총리의 주도로 만들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좀 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내란 청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정청래 대표도 똑같은 평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나 내란 청산 부분은. 내란 청산은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해야 돼요. 정치적 상황이 변동됐을 때에도 내란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2차, 3차 내란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 자신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다고 답을 못 할 겁니다.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각입니까? 아니면 김민석 각입니까? 모두 각이긴 한데 김민석 각이가 더 주도적이네요. 김민석 많이 네. 각이. 총리 하면서 제대로 개혁한 거 맞냐? 검찰 개혁에서 미온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비상계엄과 내란 천사할 때 뭐 했냐? 이런 비판들이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법사위 간사, 민주당 간사였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에 진지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모두까기 하면서 김민석 총리의 약점을 건드린 거죠. 네. 김민석 총리가 지금 가장 공격받고 있는 거는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그 내란 총선은 그 흔히 감기약으로 통칭되는 그 내란 당일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인신공격이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미리 넌지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의도는 총리를 더 많이 공격했지만 실질적으로 김 총리 쪽 입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김용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거를 그렇게 나빠하지 않고 있는 캠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검찰개혁과 내란 총산 강경 당원들에게 정청래 대표의 지지도가 높잖아요. 네. 그걸 일정 정도 김용민 의원이 좀 이렇게 일부 갖고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도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를 보면 가장 선명한 사람은 김용민. 그렇죠. 정청래가 아무리 선명해도 김용민만큼은 네, 안 맞습니다. 되니까 이쪽에 떨어져 아까 나간다. 송영길 대표가 복잡하군요. 삼자구도에서 어느 정도 정청래 대표하고 맞설 수 있는 것도 역시 검찰개혁의 가장 필요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검찰의 어떤 피해자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다자구도에서는 김인석 총리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지금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분들 말고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를테면요? 예. 궁금해요. 우선은 김병주 의원님, 네.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 네. 다 대표 출마인가요? 예, 대표 출마 고민할 수 있죠. 네, 네. 그럼 고민하는 네. 고민정이요. 아니 그리고 삼선 아니에요, 고민정 씨가? 재선이고요. 재선이신데 최고위원을 했고, 예. 신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설득력이 있는 게 두 분 또 이렇게 같이 국회에 계실 때 네네. 예, 많이 소통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도전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조금 더 풍요롭고 이런 정말 말초적인 미세한 거하고 인신공격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당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의 수준 자체가 매우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아, 멱살 잡고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예. 이 식으로 덤벼드는 판이 아니라 여럿이 참전해서 풍성하게 만들어달라. 예, 참신한 인물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민주당 권력 줬더니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집권당 되더니만 완전 비호감이네? 이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지금 그 지지율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 논점을 오히려 전환을 해서 AI 시대, 미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민생 경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얘기로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의 아픔은 아픔대로 감아두고 국민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들이 하는 그런 민심의 바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송영길이 어떠냐, 김민석이 어떠냐, 정청래가 어떠냐 이런 걸로 정말 피 튀기는 싸움 그 얘기는 그만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리고 또 네. 우리 정치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초적인 또 자극적인, 논쟁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우리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아니 생각이 신님 저는 정말 열심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싸운 사람인데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다 끝난 거잖아요. 아니 보안 수사권 문제가 있지만 그건 전당대회 이전에 끝낼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냥 파묘 수준 아닙니까? 넌 어땠어? 넌 어땠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아까 말씀하신 그쵸. 민생을 살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과거에 넌 어땠어? 이런 파묘만 하고 있으면 민주당 망할 것 예, 같은데. 과거로 가는 전당이 되는 거죠. 저는요 네. 이게 외람되다 제가 이상한 수도 있는데 검찰 개혁 내란 청산 선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호긴 한데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의제이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지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이게 총선에서 지고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정권 뺏기면 검찰개혁 내란 청산이 어떻게 돼요? 다 풀려나고 윤석열 사면 받고 김건희 사면 받고 검찰이 다시 그 법 만들고 바꿔놓으면은 돌아오면 타불이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권 재창출과 총선 승리에 맞춰줘야지. 이 선동하기 좋은 구호로 뭐 당원 주권 검찰개혁 내란 청산으로만 이렇게 전당대회 의제가 정해지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하네요. 저는 그래서 예, 예.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실 하다못해 국민의힘은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 투표라도 주장을 하면서 송파구에 있는 그 성남 민심들 특히 2030의 그런 참정권이 훼손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정치권이 해결하려는 목소리를 일부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 여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중앙선관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전당대에서 피뜨기게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참정권과 K민주주의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누가 더 나은 대안을 가져가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선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인지 그런 비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 이런 의원님 것도 다 소외됐어요. 선거 뛰실 때 정원호 네. 캠프에서 내란 극복이 이제 민주당의 메인 슬로건이었잖아요. 실제로 서울 시민들 만났을 때 내란 극복하려는 민주당 득표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셨어요? 저희는 서울시기 때문에 네. 내란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동떨어진 의제였네요. 예, 저희는 정말 부동산 그리고 지금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후보가 착착 개발, 뭐 착착 행정 이런 걸로 어떻게 서울을 정말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에 중심을 줬지 사실은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는 문제가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긴 했지만 서울시민회한테 내란 극복을 위해서 정문호가 필요합니다가 구호가 메인 구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관심 갖고 걱정하고 정치권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심을 잘 읽어서 그것이 계속 메시지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참패도 참담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회복하고 수습하고 다시 새로운 2년차 정부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전당대회 모습에 대해서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판으로 새롭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랄까 진영 내에서의 논의와 티격태격과 본선 이제 시민들 만났을 때 유권자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이를테면 패인의 요소가 아닌가. 김어준 프로그램만 듣고 있으면 하나만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김어준 프로그램 안 듣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극복이라는 걸 캠프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근데 민주당의 메인 슬로건은 내란 극복이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 시민에게 다가갈 때는 메시징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호용이 있었냐에서는 비판적일 수 있죠. 네, 네. 전 차라리 전 내란 청산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 거에 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네. 진짜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의 절호의 기회였고 완전한 내란 청산의 종식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 정부를 우리가 다수를 가져와야 사실 지방 정부에도 그 뭐 조그만 시군이어도 거기에 관련된 기관, 그다음에 협의체, 체육회 이런 모든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속에서 그 싹트고 있는 내란에 옹호하는 세력들을 싹 고칠 수 있는 완전한 내란 종식의 의미는 분명히 지방선거 가져가야 됐다는 거 맞는데 다만 중앙당의 캠페인이 하나밖에는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재명 정부 잘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잘하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수도 넘쳐나니까 지방 정부 당신네 우리를 뽑아야 예산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윤석열 정권 때도 걔네가 썼던 구호예요. 예. 항상 여당이 바뀌면 썼던 거예요. 이걸로 소구력이 저는 없다고 봤는데 전국 어딜 가도 당대표, 당 지도부, 최고위원이 똑같은 말에 여당이니까 강력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를 뽑아달라. 이거밖에 캠페인 구호가 좀 보이지 않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노무현 재단 뭐 논쟁이 좀 있었고 곽진원 의원이 문제 제기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유시민 상임 고문이 내놨는데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곽진원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은 아니죠. 답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도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이 네네. 마치 한 개인의 유시민 씨의 뭔가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순수성과 그 정치적인 우리의 함의 그런 것들을 계속 기리기 위해서 재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스피커인 유시민 씨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유시민 씨가 작가가 회촉을 요청하고 이제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쯤에서 끊어내는 거, 분리하는 거는 좀 필요했다고 봐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서 보면은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 모를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평을 할 것이고 정치에서의 개입을 할 것이고 이 전당대회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좀 전조증상으로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 점점 더 심란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좀 세게 붙는다. 우리 김민주 소장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예민한 주제고 저도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으로서 네. 저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당무에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 찬성은 안 합니다만은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작가가 공언한 바를 또 이렇게 무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건 노건호 씨의 입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곽상원 의원이 또 우려하는 것도 또 일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곽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거를 오픈할 것까지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곽상원, 유시민, 그 노고노 이렇게 권영숙 여사에서 내부적으로 좀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그 기념일 그 대통령님 추도일 날 곽상원 의원의 아들 딸이 자리가 없어서 그 누구죠? 그 명계남 씨가 화내고 네, 선생님께서 화를 내신 거부터 이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에서 역할을 한 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평론 활동, 비평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약간 걱정도 되고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 아닙니까? 네, 뭐 의원님이?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네. 하여튼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제때 그 아드님이죠. 노건호 씨가 입장을 길게 밝혔어요.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유시민 고문의 노고도 있었던 거고 또 가족으로서의 서운함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엉망진창이냐. 이게 오해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사실. 이게 뭔가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순방의 성과가 그대로 오롯하게 사실을 비춰주려면 민주당이 숨죽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치의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국내 정치가 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선 끝나고 나서 휴유증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EU와의 여러 가지 그런 협력들을 구축하시면서 AI, 안보, 방위, 투자, 교육, 과학기술, 인적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서 만들어 오시고 또 바티칸에 가셔서 로마 교황님 만나서 또 내년에 방한에 대해서 초대를 해드리고 내년에 캐톨릭에서는요 실제로 우리 30만 명 입국하거든요. 네. 청소년 잼버리 대회 같은 것들을 캐톨릭 신자들을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큰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윤석열 잼버리 망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우리 교황님 모시고서는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대통령의 또 순방에서의 이런 활약상이 조금 더 조명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사진 대통령 부부 찍은 사진 보면 김혜경 여사가 깜깜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게 원래 바티칸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하얀색 입으니까 하얀 거 입지 않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의전 쪽에서 잘 챙겼나 보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동영상 별로 안 나오고 그런 걸 보니까 좀 두 분이 이렇게 독대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나중에라도 좀 듣고 싶은데 하여튼 교황만이 아니라 지금 또 G7에 갔잖아요. G7에 가면 뭐 트럼프부터 잔뜩 만나고 이런 외교적 성과들을 쭉 축적하는데 이게 보면 월드컵에 밀리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밀려야죠. 체코한테 이겼으니까. 그런데 기사가 민주당 기사에도 계속 밀리더라고요. 요즘에 민주당발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고. 막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픽스도 그렇고 많은 우리 미디어들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컨트롤시키고 또 민주당의 미래가 뭐냐? 그래서 너희들이 집권당으로서의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도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막 나가지 말자. 앞서 얘기한 송영길 의원의 역할은 그런 면에서도 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잘하셔야 됩니다. 네, 막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세요? 예. 자,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 민주당이 기사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이 애써서 지금 막 야근하면서 돈 벌어 오려고 그러는데 집안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 느낌? 오해요? 아니에요? 저는 오해였던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오해였길 바랬고 그런데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나 정청래 당 지도부가 대통령님 순방 가고 나와서 하는 발언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구나.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가 당을 이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 보고 오히려 좀 어제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라고 했나요? 글로벌 뭐 네. 그런 얘기 했죠. 그 얘기를 네. 듣고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게 날 가지고 노나?
내가 얘기한 거는 싹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냥 월드 클래스, 일부러 월드컵 때문에 월드 자를 붙인 거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좀 옆에서 보는 저도 빈정상하더라고요. 모든 발언에 힘이 실리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취임한 다음에 유럽 순방인데 말이 9박 10일이지 벨기에 갔다가 이렇게 돌면 사실 약간 과로잖아요. 일정 자체가. 해외 순방은 매번 그렇게 짜던데 아이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국내 상황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1, 2, 3, 4가 보내드리는 아주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죠. 마지막 한마디. 우리 김민주 소장님부터. 네. 저는 이쯤 되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얘기하고 사정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병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뭐 경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청래 대표님 굳이 나오셔야겠어요. 예? 당과 나라를 생각해서 진짜 당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고 당원도 영원합니다. 이게 더 한번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불출마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어떠실지 고언드립니다. 네, 김민주 소장이었고요. 신현영 의원님. 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민심의 배는 성난 민심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배를 전복시키는 건 한순간이다. 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피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복된 배는 총선에서도 이길 수 없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없고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의 탄생 같은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픽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도 응원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점심때죠. 12시 34분에 1, 2, 3, 4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그리고 김민주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